보통 우리가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극장에서 보시던 한국 영화가 조금 결이 좀 다른 영화잖아요. 그래서 좀 영화 보고 이제 보시면서 또 보고 난 후에 궁금한 점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수진 감독님을 모시고 좀 영화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들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로 게스트는 아니지만 그 천우희 배우님께서 익무인들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자 특별히 참석을 하셨습니다. 두 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서 할까요? 영화 잘 보셨죠? 네, 한번 환호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간단하게 인사말부터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상 감독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임무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련아 역 맡은 천우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먼저 드리고, 그동안에 이제 관객분들이 이제 어떤 질문을 하실지 궁금한 점들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이 우상, 그 시나리오가 이제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전에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우상의 이야기 어떻게 시작이 됐고 이렇게 발전이 되셨습니까? 제가 항공주라는 영화를 하기 전에 그 단편 영화를 만들 때쯤에 이제 언젠가 제가 장편 영화를 만들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먼저 떠올린 어떤 화두 중에 하나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한테 만약에 굉장히 억울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 소시민인 우리 아버지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나리오를 이제 초고를 만들고 그때도 이제 지금의 캐릭터들은 다 있었고요. 근데 좀 더 심플한 이야기였고, 근데 잘 안 됐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나서 항공주라는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항공주라는 영화가 좀 많이 무거웠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가벼운 밝은 영화를 좀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진짜입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안 할 뿐이지. 영화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자연스럽게 자꾸 손이 우상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내가 해야 될 이야기인가 보다라는 생각에 다시 시나리오를 수정을 했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수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던 것 같습니다. 우상은 이제 뺑소니 사고가 일어나고 이제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인물 중심의 이야기로 이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중식, 명의 그리고 연화 이 세 명의 캐릭터가 이제 각각 이제 굉장히 강렬한데요. 그 모든 영화들이 다 그 극 중에 어떤 인물에 맞는 배우의 어떤 캐스팅이 중요하겠지만 이 영화는 그런 점에서 좀 더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어떤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제 그 세 인물에 대한 어떤 캐스팅을 하시면서 그 배우에 대한 어떤 점들을 보고 캐스팅을 하시게 됐는지 그 점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시나리오를 쓸 때 배우를 연상해 놓고 쓰지는 않아요. 아무도 연상을 해 놓지 않고 쓰는데 그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어떤 특정 배우를 생각하고 쓰게 되면 내가 사적으로 알지 않는 한 그분이 출연한 영화들의 어떤 영감을 받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시나리오를 쓸 때는 배우를 생각하지 않고 쓰고 근데 천우희는 이제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천우희는 계속 생각이 나기는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차단을 시키고
우선은 무지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차단을 시키면서 시나리오를 썼고, 시나리오를 다 완성을 한 다음에는 한 선배님한테 이제 먼저 시나리오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아마 처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선배님한테 처음에는 중식 역할로 시나리오를 드렸었어요. 그 이유는 호기심이었던 것 같아요. 중식이란 캐릭터의 어떤 노란 머리에 어떤 한 선배님이 해보지 않았던 어떤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에 이제 우선 시나리오를 드렸고, 근데 이제 처음 만남에서는 이제 그런 본인의 어필보다는 처음 만남에서는 마지막 헤어질 때쯤에 한참 시나리오 이야기를 끝내고 난 다음에 혹시 명예는 누구를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닌데 몇 명을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자기도 그 후보군들 중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봐줬으면 좋겠다. 아주 가볍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 만날 때, 세 번 만날 때, 네 번 만날 때 저 어필의 강도가 세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게 굉장히 기분 좋은 어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왜 명예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구체적으로 또 해주시면서 이 정도의 어떤 열정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좀 바뀐 거죠. 그래서 명예로 한 선배님이 캐스팅이 됐고, 그다음 설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동 제작자이신 이 영화의 제작자이신 안은미 대표님의 그 전작이 이제 불안당이어서 이제 시나리오를 먼저 끝내게 됐고, 굉장히 빠른 피드백이 왔어요. 빠른 피드백이 와서 막 심장이 쿵쾅쿵쾅한다 라고 해서 바로바로 만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설 선배님은 캐스팅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언아는 우여곡절이 좀 굉장히 많았던 캐릭터가 연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제 기성 배우 중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1순위는 이제 천우희 배우였고요.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의 절반이 그 연아를 찾아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감독의 입장에서는 연아라는 캐릭터를 꼭꼭 숨겨놓고 싶은 욕심이 시나리오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우희 배우를 캐스팅하고 난 다음에도 꽁꽁 숨겨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 이제 천우희 배우의 인지도도 있고 인기도 있고, 아무래도 마케팅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점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무명의 신인 배우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천우희 배우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천우희 배우가 저에게 한 방 먹이죠. 처음에 시나리오를 주고 나서는 뭐라고 그랬죠? 감독님께서 이제 시나리오를 갑자기 툭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어봐라. 근데 읽었는데 이게 웬걸. 사실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일 컸었어요. 왜냐면 팬심으로서도 감독님 작품이 너무 기대됐었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작품까지 함께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이기도 했고 기뻤지만, 이 역할 자체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막연한 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 쉽지 않겠는데요. 그리고 정말 전무후무한 캐릭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감독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저한테, 야, 이거 다른 여배우가 하면 배 아프지 않겠냐? 약간 저를 이제 꼬드기기 위함으로 괜찮겠어? 약간 이렇게 저를 떠보셨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감독님, 이거 한번 다른 여배우분들한테 그럼 다 돌려보세요. 아무도 안 할걸요? 그러면서 이거 저니까 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왜냐면 여배우가 봤을 때, 어떤 배우 입장으로서 봤을 때 너무나 탐이 나고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그만큼 겁이 나고 그만큼 정말 어떻게 보면 미천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드러날 수 있는 인물 역할이었어서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또 항공주를 같이 했었기 때문에 감독님의 그 연출력과 어떻게 저와 현장에서 어떻게 저를 이끌어내실지를 알기 때문에 그거 하나 믿고 선택했습니다. 그럼 질문을 더 드리자면 이 연화 캐릭터는 뭐 등장하는 모든 장면이 강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시나리오 받으시고 이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보시면서 이 연화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전을 시키셨는지 예,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상 읽었을 때는 다른 것보다 처절한 느낌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새 인물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어떠한 선택을 한 것들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냥 모두가 좀 연민이 느껴지는, 누구나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의 모습도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데 이제 연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두 인물이 저를 쫓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다른 목적으로 쫓는데 이야기들이 대부분 연하라는 모습, 연하의 전사들이 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설명이 돼가요. 그러다 보니까 캐릭터를 만들어야 하고 연기해야 되는 저조차도 그 문장들 아니면 그런 표현들로서 상상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친구가 이렇게밖에 행동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들, 이 정도의 처지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무엇일까라고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가장 큰 초목적은 결국은 생존이더라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어쨌든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좀 단순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장면에서 어떤 의도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연기하진 않았지만 항상 그거는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존 본능에 대해서는. 그 생존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이 어떤 새 인물에 대한 묘사인데요. 모든 걸 가졌지만 더 가지기 위해서 이제 발아가는 어떤 명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일반적인 뭔가 좀 어떤 서민의 어떤 역할 같은 그 중식 같은 캐릭터는 이제 자기 어떤 핏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어떤 집착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연하 캐릭터는 아이를 가졌지만은 자기의 어떤 생존이 더 시급한 문제로 고민하고 이제 처절하게 어떻게든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인물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게 어떤 그 계급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한 층을 나눈 어떤 그런 인물의 어떤 설정 같은데요. 시나리오 작업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인물들을 설정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는지. 네. 이게 확연하게 그 계급이나 그런 어떤 위치에 다른 어떤 인물들의 모습이 확연하게 막 보여지기를 바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은은하게 그냥 보여지기를 바랐는데, 사실 직업군만 봐도 그거는 이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명예는 어떤 하나의 자기의 목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을 넘어가는 어떤 인물이고, 중식 같은 경우에는 중식 역시도 똑같은 꿈이 있는 것이죠. 그냥 자식에 대한, 그리고 자식이 어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이제 어떤 자기 외에 어떤 보호자가 있기를 바래서 연하라는 그 인물을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잃고 난 뒤에도 어떤 핏줄에 대한 어떤 집착 같은 것들, 그리고 중식은 의외로 이 영화 안에서 어떤 깨달음을 유일하게 얻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마지막 장면에서 중식이가 던지는 그 대사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리고 이 영화 속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려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밑에 있지만 가장 무서운 캐릭터이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계급적으로는 낮고 어떤 재물적으로도 낮고 하지만은 그 무서움에 대한 거는 이제 돈이 드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설정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연하라는 캐릭터가 어떤 우리 영화 속에 계속 있어 왔던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인물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떤 외국에서 오는 어떤 이주하는 많은 어떤 여성분들 각기의 어떤 목적은 좀 다르지만 또 우리나라도 다문화가 많이 정착도 있고 굉장히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는 또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떤 사건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연하를 좀 강력한 캐릭터로 만들게 하는데 어떤 이유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연하 캐릭터와 관련해서 그 이제 그 명희의 어떤 가족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그 이제 그 명희의 그 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연하와 조금 시비처럼 붙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대사가 뭐 그 어떤 말투를 가지고 어떤 흑룡강 뭐 이렇게 출신의 뭐 이게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실제 그 연변하고 그 하얼빈은 다른 지역이에요. 다 이제 저 조선 중국 동포 분들이긴 한데 그 경상도하고 전라도 같은 느낌이 저는 좀 굉장히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굉장히 싫어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용으로 인해서 지역 감정을 붙이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저는 좀 많이 유사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변 말투하고 하얼빈 말투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변 말투는 좀 굉장히 억세고 센데 하얼빈 말투는 좀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그쪽 분들을 뭐 폄하하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변 분들이 한국에 먼저 진출을 하셨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그 직원분들이 연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뭔가 안 좋은 어떤 이미지들이 생기면서 연변 쪽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변 출신이다라고 하면 취업이 안 되는 어떤 상황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말투를 고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하얼빈 출신인 것처럼 해서 취업을 하고 했던 어떤 그런 실제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 연하는 연변사 화가 나거나 분노하게 될 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말투가 나오는데 중식하고 이야기를 할 때나 그쪽 식사 자리에서는 되도록이면 이제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영화상 설정이 그 명예모가 중국에서 한동안 살았다. 그리고 명예도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다라는 설정에서 아마 그 차이점을 알고서 너 왜 거짓말하니? 웃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지점 때문에 그런 묘사들이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연하를 연기하신 천우희 배우님은 이 영화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그 이제 말투가 좀 이제 조선적인 말투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이제 막 그 뭐 얘기를 하니까 발끈해 가지고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시나리오 상에서 그런 어떤 말투의 어떤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의논을 하시면서 연기를 하시게 됐는지. 네, 저도 일단 그 조선족 중국어 선생님이 있었고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제 대사들을 하나하나 단어나 뭐 문장 하나하나를 조율해 가면서 만들었었어요. 뭐 하얼빈 말투거나 아니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말 리얼한 조선족 말 단어들을 쓸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뭐랄까 사람들한테 조금은 하얼빈이나 아니면 그냥 관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맞출까 이것들을 다 조율해가면서 만들었었는데 이제 저도 감독님한테 그 빛 배경을 듣고 보니까 그 차이를 미묘하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연기할 때도
현장에서도 항상 선생님이 같이 계셔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떤 톤이라든지 제가 확실하게 잡아서 연기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도 물론 많은 대사가 있진 않았지만 그 아주 잠깐이나마 배웠지만 그래도 그 차이를 조금 알겠고, 그래서 명예의 집 식구들을 모였을 때나 아니면 중국 그 마사지 샵에서 일할 때는 최대한 알아듣기 쉽고 조금은 부드러운 말투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미묘하게나마 조금 잘 살리고 싶었죠. 저도. 자, 그럼 이제 관객분들 질문을 받고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손 들어주세요. 네, 맨 앞줄에.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극중 천우희 배우님의 눈썹이 있다 없어지는데 혹시 어떠한 이유로 그걸 연출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끼리 저 핸드폰을 보시길래 야 저거 놓으셨어. 질문할 게 많은가 봐 했는데 긴장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게 실제 눈썹을 민 거거든요. 근데 그 노력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제가 원래는 감독님하고 처음에 이 작품을 하기로 결정했을 때 감독님께서 순서대로 꼭 찍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눈썹을 밀고 어느 정도 시간 경과가 있으면 눈썹이 또 자라잖아요. 그래서 그 미묘한 것들을 다 담고 싶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런 미묘함들은 사실 특수분장이나 CG로는 가능한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대본부터 또 적혀 있었어요. 이제 청테이프 때문에 눈썹이 다 뽑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눈썹을 민다는 게 이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반적인 활동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까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감독님이 눈썹은 다시 자라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시는 게 조금은 얄미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독님 약간 엄살을 폈죠. 감독님 현장에서 저 혼자 눈썹이 없는 것도 너무 민망할 것 같고 왠지 또 억울할 것 같고, 그럼 감독님도 밀어주시면 같이 밀게요. 제가 진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는데 저 첫 눈썹 미는 날 같이 밀어주셨어요. 그래서 약간 너무 박수 치시면서요. 박수 치면서 너무 감사하기도 했었고, 영화로 박수를 쳐주십시오. 네, 영화로.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은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 허투루 연기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눈썹이 어느 정도 잘 보다 보면 제가 중간에는 그걸 가리기 위해 머리도 잘라보고 눈썹도 그려요. 근데 마지막은 그 모든 것들이 좀 지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초반에 제가 눈썹이 다 없었던 그 약간 생경한 느낌이 다시 마지막에 나와서 그런 모습을 좀 잡고 싶었던 게 아니실까. 저도 그게 또 마음에 들었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우이는 천우희 배우는 굉장히 이뻤어요. 눈썹을 밀어도. 근데 이제 그 제가 딱 밀고 나왔을 때는 그 반응이 그래서 우이한테 제가 했던 말이 너의 반응이 나처럼 나와야 되는데 어떡하냐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감독님이 머리까지 미신다고 해서 그거 말렸었죠. 머리까지 미신다고. 네. 예. 중앙에 계신 분. 이제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설경구 배우님께서 맡으신 역할이 이제 구명회 지지 선언을 하면서 이제 장면들이 유세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이 쭉 지나가다가 중간에 노란 머리가 아니라 검은색 머리가 있는 장면을 봤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도와주려고 염색을 했나 이런 거였나 싶었는데 그냥 뒤에서 계속 다시 노란 머리로 나오더라고요. 그 장면은 이제 뭐 시점이 다른 건지 아니면 어떤 연유로 검은색 머리 장면이 들어간 건지 궁금합니다. 이무분들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정말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장면인데 이제 그 장면은 이제 가발을 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이제 그거에 대한 보충되는 어떤 한
컷이 있었는데 저 그냥 제 머리로 할래요 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이 가발을 쓰고 있는 공간이 보면은 약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에서 설명은 해주지 않지만 아무래도 그쪽 그 구명의 쪽그 준비하는 분들께서 아마 이야기를 했겠죠. 노인분들도 계시니 좀 단정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미로 가발을 쓰고 이제 나가는 장면이 잠깐 나옵니다. 아마 근데 그 다음부터 다시 자신의 머리로 가는 거는 이제 원래 한 씬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제 머리로 할래요 하는 어떤 그런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생략이 된. 네. 네, 저쪽에 네, 영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머리에 떠오른 질문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중 어느 거 할지 고민 중인데요. 저도 그러면은 조금 사소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구명회의 자택이 서울인 것 같은데 일단 서울의 해안가 도로를 타서 사람을 쳤다는 것은 술 마시러 인천까지 갔다는 건가요? 우선 영화 속에 이제 나오는 창산시라는 곳이 명예의 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제 창산이라는 거는 없는 도시죠. 그리고 이제 도지사 선거에 나갈 때 보면 이제 경남시로 나오는데 경남까지는 다른 이름을 못 바꾸겠더라고요. 또 지명도 너무 크고 하다 보니까 경남이라는 지명은 그냥 그대로 쓰고 그 시는 이제 창산시라고 해서 이름을 새로 없는 도시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이제 우리 영화 안에서 보면 어떤 이동 경로나 공간 설명들이 아주 친절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 그 공간은 이제 창산시라는 도시의 이제 설정인 거고요. 실제 촬영한 거는 서울이 맞습니다. 네. 그것은 그 경남에 있는 가상의 도시인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광화문에서 거기까지 택시 타고 갔었던.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시간 경과로 낮에서 밤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네, 저쪽 계신 분. 네, 그 영화 엔딩 크레딧 보면은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음악이 딱 2개 쓰였던 걸로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아누스데이라는 음악도 있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교회에서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런 음악들이 보면 반복해서 쓰이는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혹시 그런 음악들을 고르게 되신 계기랑 아니면 그리고 그런 음악이 나오는 장면들의 좀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네. 그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저는 이제 그 어떤 시나리오가 잘 안 풀리거나 뭔가 좀 뭐 딴 생각이 날 때 음악을 좀 듣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 영화에 들어갈 음악을 미리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항상 찾고 마음에 드는 음악들을 선정을 해놓고서 이제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에도 그 음악에 대한 그 지문이 들어가 있거든요. 야누스데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사전에 이제 그 미리 선정을 했던 곡이고 이 곡은 이제 명예 위주의 시나리오상에서는 명예 위주의 어떤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는 이 음악이 총 4번이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최 의원이 명예한테 어떤 제안을 할 때 한번 쓰이고요. 두 번째는 명예가 이제 김용구를 차로 뭉갤 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환타지를 볼 때 변주가 되어서 기괴한 어떤 목소리로 아이들의 목소리로 그게 한번 나오고 마지막은 이제 엔딩 크레딧 때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어떤 명예에게 어떤 갈등을 주는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 음악이 나오면서 이제 각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공간에 이제 교회라는 것이 흥미로웠던 것 같고 두 번째에 나오는 음악은 그 명예의 속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예는 자신의 손에 피는 붙이지 않고 어떤 용구를 처단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웠을 거예요. 명예는. 왜냐하면 명예는 킬러는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여본 적도 없고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속마음에 자기가 악한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찾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변주가 됐는데 그게 마치 명예의 어떤 아기 같은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그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삽입이 됐고, 또 하나는 그 음악의 해석이 굉장히, 가사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음악이 나올 때 이제 새 인물이 같이 다 등장이 되죠. 그래서 명예에서 시작이 돼서 중식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연하로 갔다가 다시는 그 모든 결과의 모습이 명예의 모습으로 이제 끝나게끔 타이에 꼽혀 있는 어떤 용구의 흔적, 그렇게 사용이 됐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유한 병실에서의 어떤 명예의 환타지에서 보여질 때 그 음악이 또 다시 한번 보여지는데, 그때는 이제 본인의 어떤 양심에서 나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예가 악한으로 넘어갔지만 그래도 본인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에 의해서 트라우마들이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도 똑같은 음악이 변주가 돼서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천우 배우님의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하고는 이제 항공주에서 두 번째 작품을 하셨는데, 항공주에서 연기하신 이제 캐릭터는 이제 좀 이렇게 내면적으로 굉장히 좀 이렇게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다시 또 딛고 일어서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인물이고, 이번 영화에서는 좀 외적으로, 내면적으로 이제 비슷한 어떤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외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파괴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인물인데요. 좀 연기를 하시면서 좀 감독님하고 어떤 작업을 하시면서 이전에 했던 작품과 이번 영화에 어떻게 좀 뭔가 좀 다루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감독님하고의 작품을 하실 때 어떤 그 느낌이나 어떤 작업의 어떤 결과 이런. 네. 일단 감독님과의 작업을, 그러니까 제가 같이 했던 기존의 감독님과 두 번째 작업은 감독님이 처음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떨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감독님이 저는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한결같은 모습이시거든요. 항공주 때도 물론 항공주가 26회차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물론 그때는 정말 정신없이 찍었고, 너무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채, 현장에서 얘기할 시간도 부족한 채 막 몰아가면서 찍었었는데, 요번에는 물론 예산도 더 크고 촬영 기간도 더 길었지만 감독님의 현장에서의 모습이나 아니면 준비했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우들한테 대하는 자세가 벌써 그 한공주가 5년 전이죠. 똑같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연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캐릭터적으로 너무 제가 정반대다 보니까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제 몫인 거고, 그것을 또 담아주시는 건 감독님, 연출자의 몫이다 보니까 그냥 저는 제가 느껴지는 대로 할 뿐이고, 감독님이 좀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감독님은 사실 말씀이 잘 없으세요. 하지만 제가 어떠한 연기를 제가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갖고 연기하겠습니다, 아니면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연기한다기보다 순간적인 감정이라든지 그런 몰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해주세요. 그럴 때 느끼는 또 희열감이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집요함과 그리고 섬세함과 그런 것들, 그리고 항상 작품도 그렇지만 현장에서도 조금은 다른 분들하고 다른 사람과의 다른 시각이 있어서, 그것들이 감독님이 또 새롭게 영화를 만들고 또 새롭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두 작품은 모두 다 캐릭터적으로는 달랐지만 두 작품 모두 저한테는 굉장히 아주 기억에 많이 남고 뜻깊은 작업이었어요. 감독님은 그 두 번 이제 장편 영화를 같이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보통 그 관객분들 입장에서 이제 영화를 보고 천우희 씨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항상 이제 또 꼽는 어떤 영화의 어떤 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공주가 항상 들어가게 되고 또 이번 영화 역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아마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 두 영화의 어떤 또 작업을 하셨는데 이 점과 지금 어떤 천우희 배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주거니 받거니 네. 훈훈하네요. 근데 저는 천우희 배우의 최대 강점이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됐어요. 이번 영화를 하면서 천우희는 그 어떤 배우가 와도 그 어떤 감독하고 작업을 해도 주눅들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자기 걸 다 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얘가 해외로도 좀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외국의 감독들하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우리 현장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녹록지 않은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배우들과의 어떤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천우희 배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굉장히 살갑거나 말이 많거나 하지는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이 많은 편인데 현장에서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살갑은 사람은 못 듣는데 우리 배우들이 항상 그 어떤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영화 쪽으로만 이야기를 해도 이 시나리오와 이 영화에 대한 굉장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영화가 무사히 오늘처럼 여러분들하고 같이 관람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한공주를 하고 이제 천우희 배우는 그 사이에 이제 또 여러 작품들을 했고 예전과 다른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더 많이 성숙해졌고 그리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이제 뭐 좀 뭐랄까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저한테 가끔 문자를 이제 밤에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모습을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딱 감독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나 힘세 이 녀석아 뭐 이러고 그냥 이렇게 주고받거니 했던 우리가 이제는 좀 여유도 있구나 하고 현장에서도 항상 분명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꽤 많았을 텐데 유연하게 웃으면서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게 아마 두 번째 작업이라서 아마 더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같은 감독 또 배우분이 작업하는 거를 뭐 이렇게 관객 입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것도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즐거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질문하십시오. 예, 맨 앞에 계십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생각할 거리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우희 배우님은 등장하실 때마다 제가 숨이 막혀갖고 굉장히 연기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질문은 절단 씬이 몇 차례 나오고 이제 맨 끝에 이제 이순신 장군 동상도 머리가 절단된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제 느낌으로는 잠시 관객들이 절단된 면이라든가 이런 걸 좀 찬찬히 좀 볼 수 있는 짧지만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다 뭐 팔 절단, 그다음에 사람 머리 절단된 거, 이순신 동상 절단된 게 이게 다 어떤 관객들로 하여금 다 노골적으로 다 보게 하시는데 어떤 다 공통된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의도라기보다 어떤 저한테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어떤 각인되었던 어떤 이미지와 또 이 시나리오가 아까 처음 말씀한 아버지 때문에 나한테 어떤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요 생각이 들었던 어떤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굉장히 강렬한 그게 아주 예전인데 그게 은연중에 그렇게 많이 묘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표적인 거는 이순신 동상의 머리가 날아간 그 이미지로 시작이 되어서 아마 동일하게 어떤 닭의 목이라든지 용구의 의수의 팔이 떨어져 나갔다라든지 이런 것들로 그리고 이제 수련의 목이 잘려져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직접적인 의도라기보다는 어떤 강한 이미지의 어떤 연계성에
연결성상에서 아마 많이 동일하게 들어갔던 장면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예, 여자분. 제가 사실은 중국에서 몇 년 있었는데 조선족 분들이랑 같이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천우희 배우님 너무 리얼한 조선족 연기 굉장히 놀랐었고요. 네, 실제로 하얼빈이나 연변이나 사투리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되게 세심하게 하신 걸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중간에 그 구명희가 그 려나를 붙잡아가지고 테이프로 묶어놓고 그 발톱에 주사 놓는데 정말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마취제인지 아니면 도약인지 궁금했는데 다음에 려나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사하는 장면이 정확히 어떤 의미였는지가 매우 궁금하고 또 명혜가 그 려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그 신부를 센터 그 남자를 대신 죽이고 그를 떠난 것에 대한 정확한 의도가 뭔지 사실 해석이 좀 궁금합니다. 아니 얘가 찔려가지고 예, 그래서 천우희 배우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그 주사 바늘의 개연성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친절하지는 않지만 쓱 지나가는 장면들에서 보면 그 명희가 처음 엄마 집에 갔을 때 엄마가 이제 계부한테 인슐린 주사를 놓는 모습이 잠깐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마 명예는 거기서 착상을 얻어서 아마 그 인슐린을 다량 가지고 아마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명예라는 캐릭터가 저는 아주 하나의 선만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처럼 그냥 우리들 마음속에도 어떻게 보면 선도 있고 악도 같이 내재되어 있는데 항상 악을 누르고 선이 악을 누르면서 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명예는 이제 어느 순간에 어떤 잘못된 하나의 선택으로 이제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 항상 그 안에 갈등이 계속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명예가 전문 킬러가 아닌 이상 연하를 더 이상 죽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들어서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아마 살려주는 어떤 그 단계에서 용구가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근데 용구하고 이제 명예하고 대사를 보면은 직접적이진 않지만 은유적으로 협박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명예를 쪼는 것이죠. 그리고 왜 혼자서 의원님 혼자서 왜 이렇게 하세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호기심에 이제 찾아왔는데 둘 중 하나겠죠. 믿을 사람이 없거나 사람을 못 믿거나 라는 어떤 그 대사에서처럼 용구는 이제 명예를 계속 압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명예는 얘는 처단을 해야 이후에 어떤 화가 생기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주사반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그때 연기하실 때 뭐 어떠셨나요? 이제 좀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또 연기를 네, 하시면 더 그 그러셨을 것 같은데. 컨테이너 씬을 5일 동안 찍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겨울이었고 거의 영하 15도가 됐었던 그런 겨울에 찍었었는데 또 막 옷도 비를 맞았던 설정이다 보니까 옷을 적신 채 5일 동안 매일매일을 청테이프를 눈을 붙이고 뭘 포박하고 찍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나름 굉장히 멘탈이 강한 편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평정심도 좀 좋은 편이라 항상 컨트롤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5일째 될 때는 저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떼었다 붙였다 하다 보면 피부가 상하다 보니까 그냥 뭐 먹는 것도 참고 화장실도 좀 참으면서 하루 종일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오래 붙이다 보니까 이게 왜 애기들 눈 오래 감고 있으면 눈이 짓무르는 것처럼 살이 짓무르기도 하고 추위도 그렇고 약간의 나름의 나중에는 그 상황들이 좀 진짜 실제 압박처럼 좀 느껴지기도 했었죠. 근데 현장에서는 나름 그래도 좀 즐거워했던 부분이 있었다면 나름의 에피소드라면 이제 제가 안 보이다 보니까 이동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현장에서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제 조금 따뜻한 모니터실로 갈 때 휠체어를
준비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는데 거기서 항상 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그나마 그렇게 조금이나마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버틸 수 있었죠. 그래도 이제 보는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었던 장면인데 그게 5일 동안이나 지속이 되셨군요. 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예, 마스크 쓰신 분. 네, 이번이 운 좋게 어떻게 영화를 두 번째 보게 됐는데 두 번 다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일단 감독님께는 이게 그 항공주 때에 비해서 이제 보다 큰 자본, 큰 규모의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드실 때 전작에 비해서 뭐 다른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그 부담감이 연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혼자 스스로 이제 반추해 본다면 어떠신지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께는 이 영화가 이 영화가 관객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는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천우희 배우님께서 중식과 명예 둘 중에 한 사람을 연기해야 된다면은 누구를 연기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좋네요, 진짜. 부담은 사실 지금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봉을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부담을 느끼는데, 저의 장점이자 단점은 좀, 크게 그거에 대해서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영화를 만들고 버젯이 커졌고, 큰 규모라 사람들이 많고,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에게는. 한 예로 저는 단편 영화를 만들 때도, 그 단편 영화 하나를 만들 때도 항상 이 영화의 어떤 경쟁 상대는 모든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었고, 항공주라는 영화를 만들 때도 이 영화가 저예산 영화이니까 또 나의 첫 장편이니까 라는 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걸로 상업 영화든 세계의 어떤 그 영화들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선보이고 관객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매 순간 단편을 할 때나 저예산 영화를 할 때나 지금 이 영화를 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영화를 대하는 자세나 태도나 매 한 컷 한 컷이 저한테는 마지막 컷처럼 소중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개봉을 하는 시점이 왔을 때는 근데 이전에는 그래도 거의 자본이 저희 자본이나 제 주변의 엔젤 자본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했다면 이거는 이제 저 개인의 자본이기보다는 어떤 이제 투자를 받아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영화가 오픈이 되고 관객분들은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데 이 순간부터는 약간은 이제 부담이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래도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야만 어떤 다른 감독님들도 이제 뭐 본인만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나쁜 사례로 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봐서라도 이 영화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이제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정말 새로운 질문이었어요. 물론 새 인물 중에서는 려나가 다시 해본다면 다시 또 해보고 싶지만 꼭 둘 중에 고르라면 명혜가 더 조금 해보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선이나 악이 결정돼 있지 않고 거기서 갈등하는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느꼈을 때 제가 이 작품을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도 그렇지만 처음에 첫 시사를 했을 때는 그냥 휩쓸리듯이 영화를 봤고 굉장히 재밌게 느껴졌었어요. 물론 제 취향이 또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어떤
영화나 어떤 예술이라는 게 창작자나 아니면 그런 감상자나 조금 일반적인 관념이나 편견 없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런 낯선 것들이 조금은 불편함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각자만의 해석과 각자만의 감상으로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일단 지금 영화를 3번째 봤거든요. 근데 영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볼 때마다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보여지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어떤 것을 꼭 영화를 보는 순간에는 의미를 막 찾게 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영화를 다 보고 나서 극장에 딱 나왔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는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전에 했던 일이 지방의회에서 정치부 기자를 한 적이 있어서 이제 저 명예의 직업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긴 했는데, 도의원에서 도지사 후보에 출마를 한다는 게 아주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의원에서 도지사로 가는 이런 발상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 주신 게 맞아요. 실제로 자료 조사를 할 때도 딱 한 사례가 있었어요. 장관까지 했었던 분이 자기 고향에 들어와서 시의원을 하다가 시장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진 어떤 사례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이제 실제 취재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사실 현실에서 완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데 왜 명예가 명예 캐릭터 초반에 이제 최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다 보면 굉장한 인지도와 어떤 많은 사람의 굉장히 호감을 느끼는 인물인데 왜 국회의원이 바로 되지 않고 도의원이 됐느냐? 만약에 영화 속의 인물, 영화 속의 누군가 이제 사람으로 예를 들자면은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명예의 그 모습을 보고서 처음부터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굉장한 호감을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반면 명예를 싫어하는 쪽 부류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쇼한다라고 아마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는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명예라는 캐릭터가 바로 국회의원이 됐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보다는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어떤 모습으로 자기 어떤 드라마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나쁜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하지만 좋은 쪽으로 또 바라보면은 정말로 좋은 의미에서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중요한 건 이제 명예의 종착지가 어디 있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어떤 시계 속에 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하는 예상은 저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다음 질문하실 분. 네, 중앙의 여성분.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구명회가 연설을 하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구명회가 말하는 부분이 실어증의 한 종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실어증의 종류인가요? 굉장히 새로운 또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거기에 보면 프롬프트에 보면 한글이 나오잖아요. 한글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 방언이 있다라는 설정이었습니다. 그게 명예는 어떤 말을 마구 쏟아붓고 있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객석에 있는 그 청중들은 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걸 보고 마지막에 박수를 치는 모습. 이 장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또 구상한 것도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엔딩 장면이 오래전부터 그 엔딩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그런 생각에 그 장면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혹시
저 객석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선입견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그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을 넣었던 것이고요. 명예가 하는 그 말은 방언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방언에 대해서 여러 소스들을 찾았었는데 명예 우리 한석규 선배님은 저한테 제안을 했던 게 여러 레퍼런스들보다 자기는 히틀러처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히틀러라고 하면은 역사상 가장 그 말로써 사람을 현혹시켰던 위인 중에 한 명이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선배님이 직접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실제로 처음에 할 때는 약간 제2 외국어로 독일어를 하신 사람들은 저거 독일어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우리 믹싱 기사님도 독일어를 전공하셔가지고 본인이 독일어 같은 거는 뺐더라고요. 탁탁 빼고 마지막에는 이제 후시하면서 혹시나 몰라서 외국 관객들은 모르잖아요. 이게 방언인지 한국말인지 모르니까 한석규 선배님이 실제 개 짖는 소리를 ADR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잘 들어보시면은 군데군데 월 하는 소리가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구석에 계신 분.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연화라는 캐릭터는 그 인생의 역경이 되게 많아서 그 자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집착이 반영된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명예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렇게 사고를 내는 거는 누가 봐도 자기가 살아남기 힘든 사고잖아요. 그런 사고를 일으킨다는 거는 그 연화의 인생에서 그렇게 잘해준 사람이 중식이랑 그 아들밖에 없어서 그들을 위해 희생을 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명예가 그 방언을 하면서 보이는 모습이 그 화상이 있잖아요, 이쪽에. 그것이 수련이 가지고 있는 화상하고 비슷하게 보였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이런 사고를 연화가 일으켜서 당한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연하가 독하죠. 네, 아주 왜 그랬어요? 우선은 연하가 명예의 집에 찾아간 게 한 2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가지 이유가 종착지가 거기였던 것이죠. 하나는 김용구를 찾아서였던 거고, 또 하나는 중식에게 내 약속은 지킬게. 그 약속이 언제 아마 2천만 원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하는 연하의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마지막에 그 선택을 하는 거는 아마 자기의 생에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안을 하죠. 네 안가에는 살릴 수 있다. 한번 가봐라. 라고 또 그 전에 대사에 보면 그 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명예에게 그 제안을 하면서 또 본인의 생이 이제 거의 다 됐다라는 어떤 느낌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하면서 거기서 터뜨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얼굴도 실제 거기서 이제 유추해 보면은 명예는 이제 그 연하 때문에 그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모습이 아마 수련과도 매치가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네, 좀 이게 관객분들 궁금한 점들이 많은데 시간이 이제 다들 좀 아쉽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 이제 좀 마지막 인사말 전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GV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새로운 질문들과 신선한 질문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영화를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 저는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자마자 또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엔차 관람을 하시면서 새로운 내용들을 또 찾으시면 또 나름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늦었는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이 이제 두 번째 GV인데 오늘 또 역시나 너무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들을 또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인구의 고퀄을 다시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영화 관람해 주셔서 감사하고 영화를 어렵게 바라보게 되면 너무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너무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좀 어렵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쉽게 보면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해석의 여지가 너무나 많은 영화입니다. 그 해석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시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영화는 오픈이 됐고 우리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고 이제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의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상상하시고 사유해 보시고 즐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재밌는 영화를 보면 뭐 요즘 이제 뭐 N차 이렇게 뭐 다시 또 재관람을 하게 되는데 그 저는 이제 영화를 보면서 또 잘 만들고 또 그 어떤 감독의 어떤 색깔이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화들은 뭐 다시 보고 싶기도 하지만 또 그 영화를 응원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상이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관객 여러분들, 네, 우상에 대한 응원, 네,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어요? 출연할지? 너 누구야? 이거 칼로 긁은 상처는 치료가 되지만 이분 아이대로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믿게 하느냐. 자네 예수여?